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계 행성을 찾는 사냥꾼의 역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작게 빛나는 작은 점 하나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사진 속에 찍힌 이 작은 점의 정체는 태양계를 갓 벗어나고 있던 한 탐사 로봇의 눈을 빌려 찍은 6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바라본 우리 고향 행성 지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태양계를 갓 벗어나고 있는 보이저 탐사 로봇이 천왕성과 해왕성 궤도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태양계를 떠나가고 있을 때 촬영한 우리 지구의 모습이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 놀라운 모습의 우리 지구를 보면서 정말 창백하고 푸른 점이다 라고 하는 참 오묘한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작은 점에 모여 살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나 거대한 우주에 이 작은 먼지 한 톨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먼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먼지 한 톨에 우리처럼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나아가 지적 문명들까지 있지 않을까? 정말 이 우주엔 우리만 존재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식의 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우리만 살고 있다면 그건 아주 끔찍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당연히 이런 거대한 세계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까지 우리 지구처럼 살고 있는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재밌게도 천문학자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외계 생명체가 아주 높은 확률로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계 생명체, 외계 문명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이비 천문학자 취급을 당했어요. 하지만 불과 20여 년 사이에 이제 외계 생명체를 탐구하고 외계 문명을 탐색하고 있는 이러한 천문학은 가장 세련된 멋진 천문학 분야가 되고 있죠. 대체 어떻게 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사이에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학이 가장 세련된 과학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천문학자들이 외계 생명체와 그들이 살만한 외계 행성을 찾는 노하우들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태양이 아닌 다른 별 곁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 하나 갖고 와서 그 망원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을 아주 열심히 찍으면 그 별 곁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밝은 별 중에 하나인 포멀하우트라고 하는 별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서 포멀하우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만약에 보인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100%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 포멀하우트 별 자체가 너무나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곁을 돌고 있는 어두운 행성은 보이지 않죠. 행성은 별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보시면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건 태양밖에 없죠. 밤하늘에서 밝게 목성과 토성이 보일 수 있는 건 그들이 직접 스스로 빛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도 직접 자신이 빛을 내고 있다기보단 중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별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밝게 빛나는 별빛에 비해서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어두운 행성의 희미한 모습은 중앙의 밝은 별빛에게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졸업사진 찍을 때 보시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친구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죠. 그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친구의 외모에 내 오징어 같은 외모가 파묻혀서 이제 더 못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빛에 의한 오징어 효과를 당하기 때문에 그 곁을 돌고 있는 희미한 행성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마치 포토샵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지우고 싶은 흔적이나 잡티를 인공적으로 지우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우고 싶은 중심의 별빛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인공적으로 나중에 별빛 성분을 지워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진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는 포말하우트의 별빛만 싹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중심의 별빛에 파묻혀 있던 주변의 형체들을 볼 수 있죠. 보시면 동그랗게 검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거는 중심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을 지웠기 때문에 중앙이 구멍 뚫린 것처럼 남게 된 거고요. 주변에 막 지글지글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은 완벽하게 별빛을 모두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미처 지우지 못한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말하우트가 있던 자리를 지우고 나니까 아까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구조가 하나 보일 겁니다. 마치 훌라후프처럼 주변을 빙 두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고리가 보이죠. 이 고리의 정체가 뭐냐면 마치 우리 태양계에서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소행성 부스러기들의 띠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포말하우트라는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이 별 곁에 소행성 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천문학자들은 더욱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발견하라고 해도 절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대단한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보신 사진 속에서 무려 2004년도에서 2012년에 이르기까지 총 8년의 아주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이 별 주변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아주 희미한 얼룩 하나가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2004년에서 2012년에 걸쳐서 이 작은 네모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별 곁에 행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는 별 빛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단순히 사진 찍어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직접 사진을 빡 찍어서 그 곁에 행성을 찾아내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직접 촬영한다라고 해서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옮기면 직접 찍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최근엔 망원경의 기술도 더 좋아지고 이런 이미지 처리 기술도 더 좋아지면서 이런 식의 다이렉트 이미징으로도 훨씬 더 다양한 행성들을 발견하고 있긴 합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중심에는 원래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이 있었는데 그 별빛의 성분만 수학적으로 지운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별 사진을 쭉 비교해 보니까 그 곁에서 움직이고 있는 희미한 얼룩들 4개, 여기, 이렇게 4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4개의 얼룩 모두 중심의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날짜가 흘러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거의 2010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6, 7년 정도의 아주 긴 세월 동안 꾸준히 관측한 덕분에 확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다이렉트 이미징만 가지고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찍는 것은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행성들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려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망원경으로 오랫동안 별을 찍는 이런 다이렉트 이미징 말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방식을 써야 이런 직직 말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게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 그림 속에 있는 별이 보이시죠? 이 별 곁에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성 자체가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행성 자체는 볼 수 없더라도 행성 하나가 별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멀리 지구에서 본다면 어떤 변화가 보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느껴볼게요. 지금 별이 있고 별 주변에 행성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우리는 재미있는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행성의 실루엣에 의해서 미세하게나마 별빛이 조금 가려집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봤을 때 아주 미미하게나마 별빛이 원래 밝기에 비해서 조금 어두워 보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겠죠. 약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멀리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등대 불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대 불빛 주변에 아주 작은 날파리 하나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겐
아주 미세한 밝기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조도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조도계를 빡 찍어가지고 그 등대 불빛의 밝기를 재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미세하게 주기적으로 등대 불빛의 밝기가 잠깐 어두워지고 있는 걸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밝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뭔진 모르겠지만 저 등대 불빛 주변에 뭔가 조그만한 애 하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불빛을 가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의 경우에는 행성들은 대부분 별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돌게 되죠. 즉, 이러한 미세한 밝기 변화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별을 관측했을 때 그 별빛의 밝기가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심지어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템포로 반복되고 있다면 우린 그 곁에 별빛을 가리면서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행성이 돌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이처럼 마치 일식 때 달이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떤 멀리 떨어진 별 곁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러한 현상을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식, 엄폐, 트랜짓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러한 트랜짓을 우리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직접 찍기, 다이렉트 이미징을 굳이 쓰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행성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트랜짓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림자 사냥법을 활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색했던 우주망원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9년도에 올라가서 대략 10년간 2018년까지 활약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죠.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방금 보여드린 트랜짓 기법을 활용해서 태양계 바깥 다른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트랜짓 방식은 단순히 외계 행성의 존재만 확인할 뿐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행성들의 정보까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번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처럼 덩치 큰 행성이 똑같은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의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우리 지구나 금성처럼 훨씬 덩치가 작은 아담한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의 상황입니다. 똑같은 공평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중심에는 같은 밝기로 빛나는 동일한 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목성처럼 덩치 큰 행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는 당연히 별을 가리는 실루엣도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빛의 밝기 감소 폭도 더 어두워질 겁니다. 반면에 지구처럼 덩치가 작은 행성이 가리고 지나간다면 당연히 별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실루엣도 작을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되는 밝기 감소의 폭도 더 미미하겠죠. 즉, 우리는 밝기가 얼마나 많이 어두워지는지, 적게 어두워지는지 그 밝기 감소의 정도를 통해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행성이 지구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암석 행성일지 아니면 지구보다 4배, 5배 이상 더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는 거대한 가스형 행성일지 이런 모습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확인하고 싶은 건 지구처럼 물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생명이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고 싶은 거죠. 이를 위해선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야죠. 만약에 중심별에 행성이 너무 바짝 붙어서 작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 행성은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 때문에 별빛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별빛도 너무 뜨겁게 느끼고 있어서 지구보다 더 뜨거운 거의 모든 바다와 강이 메마른 환경이 되어 있겠죠. 반면에 중심별에서 행성이 굉장히 멀리 벗어나 있다면 그 먼 거리 때문에 별빛을 많이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행성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차갑게 얼어붙은 명왕성 같은 환경이 되어 있겠죠. 우리 지구처럼 표면에 액체 물이 흐르고 바다와 강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마실 수 있는 마실 물이 존재하기 위해선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벗어나도 안 됩니다. 이처럼 어떤 별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별 곁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리 범위 안에서 행성이 돌고 있어야만 표면에 액체 바다와 액체 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처럼 중심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하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를 우리가 골디락스 존 또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해비터블 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 서양에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등장하는 동화인데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골디락스가 이제 배가 고팠는데 우연히 숲속에 있던 오두막 집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그 집에 허겁지겁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집은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세 마리의 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들이 외출을 해서 텅 비어 있었죠. 배가 고팠던 골디락스는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곰 가족이 먹고 남은 스프 그릇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화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빠 곰이 먹고 있던 스프는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엄마 곰이 먹고 있던 스프는 너무 차갑게 식어서 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애기 곰이 먹고 있던 스프가 딱 적당히 미지근하게 식어 있어서 이제 그 스프를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스프를 먹었던 골디락스의 상황을 빗대서 외계 행성을 찾을 때에도 중심별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멀리 벗어나 있어서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적당히 미지근한 살기 좋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 범위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그 외계 행성이 중심별에서 골디락스 존에 놓여 있는지를 보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별에서부터 그 행성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차이를 통해서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우리 태양계처럼 중심별 주변에 행성들이 여러 개가 돌고 있는 외계 행성계의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중심별에 바짝 붙어 돌고 있는 빨간 궤도를 그리는 행성과 중심별에서 멀리 벗어나서 보라색 궤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별에 바짝 붙어 돌고 있는 빨간 행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반면에 훨씬 멀리 벗어나서 바깥 궤도를 그리고 있는 보라색 행성은 훨씬 느리게 돌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심별에 바짝 붙어서 돌고 있는 안쪽 행성은 별과 거리가 가까운 만큼 더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중력으로 붙잡혀서 팽팽하게 빠르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짧아지겠죠. 즉,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궤도 주기가 훨씬 짧아집니다. 반면에 바깥을 돌고 있는 보라색 행성들의 경우에는 훨씬 먼 거리를 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약한 중력으로 느슨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느린 속도로 천천히 돌게 되죠. 그래서 궤도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주기도 훨씬 길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성을 발견했을 때 그 행성이 중심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그 빈도, 주기가 훨씬 짧고 금방금방 별 앞을 가리고 있다면 우린 그 짧은 주기를 통해서 이 행성은 훨씬 궤도가 작은 별에 바짝 붙어서 돌고 있는 행성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확인한 그 그림자의 빈도가 훨씬 뜨문뜨문 긴 주기로 가끔씩 반복되고 있다면 훨씬 긴 주기로 천천히 돌고 있는 별에서 멀리 벗어나서 큰 궤도를 돌고 있는 차가운 행성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케플러가 활용하고 있는 트랜짓이라는 기법은 단순히 행성이 있다 없다 외계 행성의 존재 유무뿐 아니라 행성이 별빛을 가리고 지나갈 때 어두워지는 정도를 통해서 행성의 실루엣 크기, 즉 행성 자체의 지름도 알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 행성이 얼마나 자주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지 그 행성의 궤도 주기를 통해서 행성이 얼마나 별에 바짝 붙어 있는지, 나아가 행성이 지나치게 뜨거운 곳인지 지나치게 차가운 곳인지 아니면 우리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인지 이런 디테일한 환경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케플러의 기법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구처럼 적당한 환경을 갖고 있을 거로 기대되는 굉장히 다양한 행성들을 많이 발견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트랜짓 기법을 활용해서 케플러가 실제 얼마나 다양한 행성들을 확인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름철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백조자리와 검은고자리 사이에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보일 겁니다. 이 영역이 바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초창기 동안 외계 행성을 탐색하기 위해 바라본 탐색 영역의 전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면적의 하늘이냐면, 자, 여러분들 저 따라서 한번 팔을 쭉 뻗어볼까요? 그 쭉 뻗은 팔 끝에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쭉 뻗은 팔 끝에 손바닥 하나로 가려지는 영역 정도의 하늘이 바로 지난 10여 년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뒤진 하늘의 전체 면적이죠. 이 손바닥 하나로 다 가릴 수 있는 작은 하늘 면적 속에서 놀랍게도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5,000개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 하늘을 딱 향해 기지개를 펴신다면 그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손바닥 너머, 그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작은 하늘 안에 지구 바깥 수많은 5,000개 가까운 또 다른 세상을 손바닥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또 가려야 할 이 남아있는 다른 하늘들을 얼마나 더 많은 손바닥으로 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들이 저 우주에 숨어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별들 곁에는 외계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외계 행성들은 되게 흔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5,000개 가까운 외계 행성들 중에서 무려 100여 개나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좋은 조건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외계 행성 사냥꾼 케플러에게도 치명적인 한계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케플러 망원경을 활용해서 우리 인류가 확인한 대표적인 외계 행성들의 물리량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그래프의 X축은 그 발견한 외계 행성이 중심별에서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왼쪽에 놓여 있으면 별에 너무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어서 아주 뜨거운 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심별에서 멀리 벗어나 있어서 훨씬 온도가 차가운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세로축은 이제 그 행성의 덩치, 질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위로 갈수록 목성처럼 덩치가 크고 질량이 무거운 행성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구나 수성처럼 훨씬 덩치가 작고 가벼운 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프 위에 찍혀있는 빨간 점들이 그래프 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나요? 아니죠. 놀랍게도 빨간 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 왼쪽 위에 몰려 있습니다. 왼쪽 위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대부분이 중심별에 가까워서 뜨거운 행성이고요. 또 목성처럼 덩치가 크고 질량이 큰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중심별에 바짝 붙어있고 덩치가 큰, 마치 목성처럼 덩치는 크지만 훨씬 뜨겁다고 해서 우리가 뜨거운 목성형 타입, 핫 주피터 행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상한 종류의 행성이죠. 이건 천문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에선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이 없죠. 우리가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유일하게 알고 있던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별 주변에 어떻게 행성계가 형성되고 하는 이런 행성들의 탄생 시나리오들은 전부 우리 태양계 행성들만 보고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들이 우리가 확인한 외계 행성들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천문학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어쩌면 우리 태양계가 드문 케이스일 수도 있다. 애초에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들이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들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들을 쉽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 행성들만 보고 만들어 놓았던 행성 형성 시나리오들을 조금 많이 손을 보아야 할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고민이 가능하냐면 그렇지 않다. 애초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편향적으로 이 뜨거운 목성형 타입의 행성들을 관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외계 행성의 크기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사이즈가 더 클 때랑 작을 때 어떨 때가 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별빛을 더 많이 가려서 별빛의 밝기 감소 변화가 더 눈에 띄게 포착될 수 있는 더 덩치 큰 행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행성이 더 별에 바짝 붙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를 또 비교해 보면 바짝 붙어 있는 행성일수록, 즉 더 뜨거운 행성일수록 금방금방 별을 한 바퀴 돌아서 주기가 되게 짧겠죠. 그러면 오랜 시간 관측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금방 어떤 무언가가 별 앞을 주기적으로 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행성들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한 번 도는데 주기가 1년, 2년, 10년씩 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 관측을 해야만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케플러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성들은 애초에 이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훨씬 덩치가 크고 중심별에 바짝 붙어 있어서 더 뜨거운 행성들을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정말 뜨거운 목성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론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일종의 바이어스 때문에 이런 식의 관측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의 논의는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케플러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우주망원경들을 계속 띄워올리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케플러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크고 작은 고장이 되게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10년 정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연료가 모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은 망원경이 온전하게 관측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와 함께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되어서 미션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빈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뒤이어서 천문학자들은 케플러의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테스라는 새로운 우주망원경을 띄우게 되었죠. 그런데 이 테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는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케플러와 똑같은 방식으로 트랜짓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외계행성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케플러를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천문학자들조차 이렇게나 많은 외계행성이 쉽게 발견될 거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어떤 생각으로 케플러를 띄워 올렸냐면 최대한 한쪽 방향으로 정조준을 해서 가급적 먼 우주까지 외계행성을 찾자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케플러의 경우에는 여름철 은하수 부근의 한쪽 방향만 딱 타겟팅을 해서 수천 광년 가까운 아주 먼 거리에 놓인 외계행성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케플러의 대활약 덕분에 거의 모든 별들 곁에 외계행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굳이 가급적 멀리 있는 별까지 샅샅이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직접 방문할 수 있을 법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 이웃한 외계행성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의 경우에는 앞선 케플러와 달리 비교적 가까운 우주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넓은 화각으로 하늘을 넓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사방으로 거의 모든 360도의 하늘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직접 방문해 볼 법한 그런 미래의 방문 후보지들을 선별하는 이런 방식의 관점으로 외계행성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제 케플러를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천문학자들조차 외계행성이 이렇게나 흔하다는 걸 몰랐다 보니까 했던 고민이었다면 이제 우린 자신 있게 외계행성들은 굉장히 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더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언젠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유무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 법한 후보지를 발견한다면 직접 인류를 이주시켜서 이제 새로운 행성에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더 고차원적인 고민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외계행성 탐색 방식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또 다른 새로운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논의되고 있죠. 바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근데 이 이름 낯설지가 않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허블 망원경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실현시켰던 주인공,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로 그 천문학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엔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외계 행성을 찾게 될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이 별을 관측하고 있는데 지구와 별 사이로 외계 행성이 딸려있는 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천체들은 주변의 우주 시공간을 조금이나마 미세하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트램펄린 위에 무겁고 가벼운 공이 올라가면서 움푹하게 파이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보시면 여기 멀리서 날아오는 별빛의 빗줄기는 아무런 방해가 없다면 온전하게 지구를 향해 직진으로 날아와야 하지만 그 앞을 시야를 방해하면서 지나가는 별과 행성이 있다면 이들이 주변에 왜곡시켜 놓고 있는 시공간의 그 공률 때문에 우리 지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빗줄기가 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간단한 그림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지구가 있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려고 하는 먼 배경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배경별과 지구 사이로 별 하나가 지나가요. 그런데 이 별은 자기 주변의 우주 시공간을 움푹하게 왜곡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마침 딱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게 되면 이 가까운 별에 의해서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먼 배경별의 별빛이 여러 갈래로 휘어져서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별의 별빛이 두 갈래, 세 갈래로 휘어져가지고 더 여러 갈래로 휘어져서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여러 갈래로 복사되어서 똑같은 별빛이 한꺼번에 겹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더 별이 밝아 보이게 되는 증폭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경별 앞을 지나가던 별이 쭉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증폭 효과는 사라지게 되겠죠. 이처럼 앞을 지나가는 이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그 주변에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별빛이 증폭되는 이러한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중력 렌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미미한 별 하나, 행성 하나에 의해 벌어지는 미미한 중력 렌즈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소 중력 렌즈, 마이크로 중력 렌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는 배경별 앞으로 별 하나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앞을 지나가는 천체가 단순히 별 하나가 아니라 그 곁에 딸려있는 행성도 함께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앞을 별이 쭉 지나가다가 이번엔 별에 의해서 한 번 비교적 큰 중력 렌즈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행성이 우연히도 지나갈 때 별 다음으로 좀 더 미미하지만 조금 더 미미하게 배경 별빛이 증폭되는 이런 두 번째 중력 렌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이 보이게 되냐면 앞으로 만약에 지나가던 천체가 단순히 별 하나였다면 그저 배경별의 별빛이 깔끔하게 증폭되었다가 깔끔하게 어두워지는 방식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의 별과 옆에 돌고 있는 행성이 같이 지나간다면 이번에는 별에 의해서 더 뚜렷하게 밝아지는 렌징에 더불어서 이 뒤이어서 벌어지는 행성에 의한 더 미미한 중력 렌즈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더 미미한 중력 렌즈 효과를 마이크로 렌징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조금 더 미미하게 잠깐 증폭되는 밝기 증가를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금 저 배경별 앞으로 별과 함께 그 곁에 딸려있는 행성이 지나갔구나 이것을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이 마이크로 렌징의 상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파란색 별이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배경별이고요. 그 앞으로 행성이 딸려있는 주황색 별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파란색 별을 쭉 관측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밝기가 변화하게 될지를 한번 아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별이 쭉 지나가죠. 그러면 주황색 별에 의한 중력 렌징으로 밝기가 증폭이 됩니다. 그러다가 뒤이어 딸려가는 행성에 의해서 한 번 더 미세한 중력 렌징이 벌어지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가 딸려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별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아까 보여드린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별빛을 행성이 가릴 때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통해서 행성을 확인했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별 자체를 돌고 있는 행성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지만 우연히 시야를 가리고 지나가는 또 다른 별과 행성을 활용해서 그들이 지나갈 때 밝기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밝아지는 효과, 정반대 현상을 활용해서 행성을 확인합니다. 즉, 트랜짓의 경우에는 밝기 감소를 통해서 행성을 찾는 것이고 마이크로 중력 렌징의 경우에는 밝기 증폭을 통해서 행성을 찾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지만 똑같이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마이크로 렌징은 굉장히 운에 맡겨야 하는 현상이기도 해요. 아까 보여드린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별 곁에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행성을 발견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행성이 빙글빙글 돌면서 반복적으로 트랜짓이 벌어지죠.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마이크로 렌징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연히도 어떤 배경별 앞으로 딱 같은 시야로 다른 별과 행성이 지나갈 때 이 현상을 노려야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까다로운 현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그나마 별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번화가 쪽을 보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다른 별 앞을 가리고 다른 별이 또 지나가는 이런 현상을 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골역과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신도림역을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는 시골의 한 역에선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봤자 다른 먼 사람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신도림역처럼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번화가로 간다면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이 쭉 지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기다릴 수 있겠죠.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이 중력 렌징의 현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나마 별들이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 몰려있는 우리 은하 중심 쪽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커다란 증폭에 더불어서 앞뒤로 벌어지는 미미한 두 번째 마이크로 중력 렌징을 활용해서 이렇게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천체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수, 금, 지화, 목, 토, 천, 해처럼 무조건 어떤 별 곁을 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 우주에서 존재하는 행성들 대부분은 무조건 별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별 없이 혼자 떠돌고 있는 행성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행성들을 떠돌이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떠돌이 행성들은 바로 트랜짓이 아니라 마이크로 렌징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떠돌이 행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에 두고서 돌고 있는 별이 없다 보니까 애초에 밝기가 변화하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떠돌이 행성들이 우연히 어떤 멀리 떨어진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이들에 의한 미미한 중력 렌징이 벌어진다면 그 미미한 밝기 증폭을 활용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별 없이 혼자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이 유목민 행성, 구요 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최근에 어떤 재밌는 연구가 있었냐면 우리 은하계가 아니고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다른 은하계를 살고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이런 놀라운 발견도 있기도 했어요. 바로 이 은하계 속에서 은하계 속의 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떠돌이 행성에 의한 미미한 중력 렌징 증폭 효과를 활용해서 우리 은하계 바깥의 외계 행성을 찾는 이런 놀라운 시도가 있기도 했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 역시 바로 이러한 중력 렌징,
미소 중력 렌즈를 활용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은 앞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우리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 훨씬 더 거대한 화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커다란 앵글로 밤하늘을 보게 될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앵글이 허블이 봤던 앵글이라면 무려 이만큼 훨씬 더 거대한 앵글을 하늘을 한꺼번에 찍으면서 순식간에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개수의 별들을 찍어야만 더 많은 배경별들을 눈에 담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배경별 앞을 우연히 가리고 지나갈 때 벌어지는 마이크로 렌징을 포착 가능성도 더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허블과 케플러가 활용했던 이 트랜짓 기법을 넘어서서 훨씬 획기적인 미소 중력 렌징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외계 행성들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물론 낸시 그레이스 로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계 행성만을 찾는 목적으로 우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우주로 올라간 제임스 웹과 마찬가지로 먼 우주의 빛들도 쭉 담아보면서 우주가 정말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우주로 띄워올릴 계획을 함께 논의하면서 현재 천문학자들은 어떤 흥미로운 계획도 논의하고 있냐면, 단순히 망원경 혼자만 우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외계 행성을 찍을 때 나중에 사진을 찍고 아까 보여드린 다이렉트 이미징처럼 나중에 수학적으로 후처리를 해가지고 별 이미지를 인공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별빛만 싹 가릴 수 있는 인공적인 가림막을 우주에 띄워 올려서 우리가 처음에 찍을 때부터 별빛의 방해를 지운 채로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해바라기 꽃잎 모양으로 설계한 거대한 별빛 가림막을 우주 망원경과 함께 우주로 띄워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망원경으로 어떤 별을 관측한다면 정확하게 가림막의 궤도를 딱 조정해서 그 별빛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별빛에 파묻혀서 주변에 숨어있던 이런 외계 행성 자체의 모습을 곧바로 찍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기술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미 별빛 가림막, 우리가 스타 쉐이드라고 부르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거대한 가림막을 어떻게 우주에 갖고 갈 예정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종이접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접기 하듯이 거대한 가림막을 잘 접어 놓았다가 다시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펼치는 방식으로 이제 망원경과 궤도를 잘 제어해서 외계 행성들을 곧바로 찍는 이러한 기술들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적으로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까 비교했던 그래프 위에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보게 될 미래의 외계 행성들을 찍어본다면 이제 이런 식의 행성들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X축을 중심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즉 왼쪽에 찍혀 있을수록 더 뜨거운 행성, 오른쪽에 찍힐수록 더 차가운 행성이라고 했죠. X축을 중심 별과 행성 사이 거리라고 하고, Y축을 우리가 발견한 외계 행성의 크기, 질량이라고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케플러가 발견한 외계 행성들 대부분은 다 왼쪽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뜨겁고 덩치가 큰 핫 주피터, 뜨거운 목성형 타입의 행성들을 주로 찾았죠. 그런데 이제 이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우주로 올라가게 된다면 드디어 우리는 앞서 케플러가 찍지 못했던 훨씬 사이즈가 작고 비교적 더 별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지구처럼 미지근하거나 시원하고 그리고 더 크기가 작은 이런 다양한 환경의 행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드디어 우리가 케플러가 올라가면서는 외계 행성이 이렇게나 흔한 거였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외계 행성은 그리 드문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비로소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토록 찾고 싶었던 지구처럼 덩치가 작고 생명체가 살 법한 이런 숨어있는 놀라운 곳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인류가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대활약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발견하게 될지, 또 어쩌면 처음에 케플러를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행성들이 발견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행성들이 이만큼이지만 어쩌면 실제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의 기대를 또 한 번 뛰어넘는
엄청난 발견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자신 있게 외계 생명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미래가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인류가 얼마나 다양한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우주에는 정말 우리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드디어 명확하게 결론 지을 수 있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케플러에서 테스를 거쳐 낸시 그리스 로만까지 이어지는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 탐색의 역사를 쭉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다음 강연도 재미있게 즐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